안녕하세요. 물과 도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오늘도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강의를 녹화해서 올리게 됐고요. 제가 갑자기 금요일에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강의는 한 주 미뤄가지고 다음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11월 26일인데, 이때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다들 오셔서 수업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나일강의 위기라고 해가지고 나일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고대 문명 이런 것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문명의 발전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문명이 발전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아마 중요한 거는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는 걸 이제 문명 발전의 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하려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들. 근데 뭐 의식주 중에서 그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밥이겠죠. 일단 먹는 게 해결돼야 뭐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먹는 게 해결돼야 뭐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많이 농사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전에 위해서 기본 조건이 바로 농업이 얼마나 발전됐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뭐 우리가 고대 문명, 4대 고대 문명 하면은 보통 우리 이집트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4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강을 끼고 있어서 이 근처에서 농사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주제가 나일강이다 보니까 여기 이집트 문명 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점점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이집트 문명에서 농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되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가지고 되게 좀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집트가 나일강이 홍수 날 때는 이렇게 물이 넘쳤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고, 그럼 여기 이제 뭐 무릉덩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도 쉬웠고, 또 상류에서 이제 흙들이 내려와서 여기 쌓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흙들이 제공됨으로써 여기 이제 새로운 비료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그대로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자연순환을 통해서 자연순환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집트 고대 문명의 농업이 발전되게 됐고요. 이때 이제 나일강 문법으로 유지 가능한 인구수가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엄청나게 많은 식량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도 모이고 왕권도 강화하고 해가지고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스핑크스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나일강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즘 흔히 하고 있는 농업이 이제 관계 농업이라고 하고요. 이게 오른쪽에 이제 나일강의 농업인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관계 농업도 나일강 농업도 아닐 때는 우리가 보통 농업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비를 통해서 이제 물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하나가 의존이 되고,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영양 물질인데 뭐 질소나 인 같은 또 이런 것들 이제 식물들이 얘를 빨아먹고 이제 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보통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오느냐, 땅에 얼마나 영양소가 많이 있느냐, 이 두 가지에서 농사가 잘 되느냐 농사가 잘 안 되느냐 이런 게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 관계 농업은 어떤 거냐면은,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땅에 영양물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게 물이랑 영양물질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도 없고 영양물질도 없으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사람의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얘를 주는 걸 일종의 관계 농업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도 안 오고 땅에 뭐 영양물질도 없을 때 저 멀리 뭐 강이나 뭐 지하수나 이런 데서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 쏴줘서 물을 공급해 준다던가, 아니면 그 화학비료를 뭐 사가지고 와서 여기다 드립다 부어가지고 영양물질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연에 의해서 완벽하게 뭐 자연에 달려있는 뭐 땅이나 뭐 비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이제 뭐 동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물과 이게 영양물질을 제공해 주는 거를 관계 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일강 농업은 어땠냐면은, 나일강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게 홍수가 났다 건기가 났다 이것만 반복이 되는데, 홍수가 났다가 물이 빠질 때 그냥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무릉덩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고여요. 이렇게 물이 고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홍수가 나왔다 빠지면서 그 홍수와 함께 떠밀려왔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토사들이 이제 그 땅에 쌓이잖아요. 근데 이 토사가 그냥 흙들이 아니고 이 안에 이제 많은 영양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농업,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은 이제 펌프나 비료나 이런 걸 줬으면은 홍수가 그 역할을 다 했던 거죠. 홍수가 나무로 해서 펌프 역할도 하고 이렇게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적으로는 최적의 농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나일강이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다고 해도 이집트가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나일강에 의해서 이게 그 나라의 운명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나일강에서 물이 이렇게 중단되는 거에 대해 물 공급이 중단되는 거에서 되게 큰 부담을 옛날부터 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뭐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뭐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집트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한 1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제 언제 이제 나일강이 끊길지 모르는 데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나일강을 지키는 것이 이제 국가 안보에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됐었고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그러면 중단될 위험은 무엇이 있냐 하면은 딱 두 가지겠는데, 하나는 나일강의 가뭄. 그래서 나일강이 뭐 비가 많이 오면은 상관없이 나일강이 뭐 홍수가 났다, 뭐 이게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그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는데, 나일강이 가뭄이 될 경우에는 나라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상류와의 갈등인데, 이집트는 어쨌든 나일강 하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이게 물을 막 자기들이 가둬서 내가 다 쓸 거야 이러면은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 부족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이집트가 불안을 갖고 있고, 이 불안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옛날부터 되게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잠깐 뭐 나일강 가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나일강 가뭄과 역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되게 고대 이집트부터 되게 강수량과 이집트의 역사는 되게 함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집트 고대 문명하면 이렇게 나일강 따라서 이렇게 큰 나라로 그냥 계속 쭉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 나라 크기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 이집트, 하하 이집트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가 홍수가 잘 나가지고 이제 강수량이 풍부해져서 홍수가 잘 나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한쪽을 정복해서 이게 통일이 됐게 됩니다. 통일이 됐다가 다시 가뭄이 들면은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침공도 받고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졌다가 또 몇백 년 동안 되게 날씨가 좋고 강 흐름이 매우 원만했을 때는 얘가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까지 진출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뭐 가뭄이 들면 다시 세력이 축소되고 외적의 침입받고 뭐 이런 식으로 비가 적당히 오느냐, 비가 많이 오느냐, 비가 적게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이집트의 역사가 왔다 갔다, 이집트 세력이 되게 외부로 확장했다 다시 쭈그러들었다가 막 분할됐다 이런 게 반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연구 중 하나는 이제 수천 년 고대 이집트 몰락 원인이 이때까지 뭐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조사를 해보니까 수천 년 전 나일강에 인접한 고대 이집트 문명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아예 기근으로 멸망했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이집트에서 되게 유명했던 기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200년에 딱 시작한 기근인데, 이게 2년간 되게 이집트에서 이제 엄청나게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의사였던 압두알 라티프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한 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데, 1200년대부터 갑자기 나일강의 유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일강의 유량이 감소하니까 이제 이집트 전체적으로 식량 부족이 발생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그래서 뭐 온갖 곳에 다 이제 식량이 부족한데,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수도로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농촌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로 모여듭니다. 근데 카이로로 딱 갔는데 카이로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사회계층 전체적으로 식인행위가 굉장히 성행했었다고 해요.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뭐 식인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뭐 그래도 버틸 수 있어서 버티고,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인 사람까지 모두 다 식인행위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신매매, 뭐 길을 나가는데 납치돼서 뭐 이렇게 이렇게 투막내서 뭐 팔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끔찍한 행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단순하게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인신매매, 납치, 뭐 식인 이런 걸로 인해서 카이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달 라티프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뭐 자기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뼈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었다, 뭐 인간의 뼈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직업은 의사인지라 막 그걸로 자기가 뭐 그래서 내가 뼈를 연구해봤더니 뭐 사람의 턱관절이 어쩌고 뭐 이런 연구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1200년대 굉장히 이집트 나일강의 가뭄이 크게 들면서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닥쳤었던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게 나일강이 엄청난 축복을 주고 굉장히 농사짓게 좋은 환경 제공해 주지만, 이게 아무래도 자연이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연환경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나일강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나일강 이제 정비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는데 뭐 증발량이 적은 곳에 이제 댐을 건설해서 큰 저수지를 확보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댐을 건설하고요. 또 증발량이 많은 서드 습지, 이게 수단에 있는 습지인데 여기를 도와가는 우회세로도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나일강 증발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유량을 최대로 확보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었대요. 뭐 근데 이러한 계획들은 뭐 당시에 이제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 당시에 이제 나일강 유력을 전부 거의 다 점령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지도 이제 그 아프리카 땅을 이제 여러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렇게 막 땅 따먹기 하면서 막 서로 정복을 하고 이거 먹고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이 먹은 땅이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뭐 이집트랑 요 수단이랑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까먹었다. 어쨌든 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에티오피아 빼고 모든 나라들이 얘가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이 힘이 쪽 빠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힘이 빠지면서 영국의 패권이 이제 상실되고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독립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영국 한 나라에 이제 나일강 그 유역이 다 있었으니까 여기에 댐 짓고 여기에 뭐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나일강이 유역이 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 이게 쪼개진 나라니까 내가 거기다 댐 띄면 우리한테 물 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나일강 유역에 이제 한 9개 나라들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뭐 상호협정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이제 최적의 급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적의 위치들이 이제 영국 애들이 이제 조사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나라가 9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상생에서 수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죠. 어쨌든 이 영국 식민 통치 시기에 이제 1899년에서 1920년에 걸쳐서 아스완 로우댐, 그러니까 아스완 로우댐이라고 일단 할게요. 흔히 이제 올드 아스완댐에 가서 오래된 아스완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아스완 로우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아스완 로우댐을 이제 영국 통치 시기에 이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아스완 로우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나일강이 넘실넘실 걸릴 때는 물을 저장해 놨다가 갈수기,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물을 내보내서 유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댐을 건설해 놓음으로써 이제 하류의 이제 발전 용수로도 쓰고 농업용 관기 용수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고요. 또 이렇게 댐을 지어 놓으니까 이제 대규모 침수로부터 이제 이집트를 보호하면서 또 홍수 기간에는 토사 흐름을 허용하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자가지수도인 관계 체계를 되게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발전에 따라서 이제 저수량이 좀 모자라게 되면서 1907년부터 12년에 이제 한번 증축이 되고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또 한번 증축이 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증축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그 위에 건물 층수를 올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물은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데 더 이상 올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댐을 건설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이제 아스완 로우댐 이제 막 건설했을 때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스완 로우댐 이제 없애기 전에 만든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증축을 거듭해서 이제 양이 모자라니까 이제 새로운 아스완댐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스완 하이댐 혹은 그냥 아스완 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할 때는 지금 뭐 구분하기 위해서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썼는데 보통은 그냥 아스완 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설한 사람이 이제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인데 1956년부터 1970년까지 이 사람이 재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집트가 이제 영국이 물러난 다음에 왕정 체제였다가 이 왕정을 무너뜨리는 이집트 혁명 혹은 쿠데타를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상관이 같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 상관이 먼저 대통령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혁명을 하면서 쿠데타를 하면서 이제 왕정 폐지하고 귀족 제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안 써놨지만 이런 귀족들이 다 독점하고 있던 그런 토지들을 뺏어서 이제 소장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이제 개혁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 뭐 영국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간섭을 다 끊어내면서 이집트 애국제, 더 나아가서 이제 범아랍주의 뭐 이런 식을 주장하면서 이집트 내에서뿐만 아니라 되게 아랍권 전체적으로도 되게 지지 기반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나일강 개발을 통해서 식량 안보 확보하고 경제 근대화해야겠다. 이를 통해서 이집트와 아랍 문명을 크게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스완 하이댐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실제 댐의 모습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댐을 지어서 이제 경제 발전도 하고 이제 농사도 그 관계용수 되면서 이제 식량 생산량도 크게 늘리고 이를 통해서 발전하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새롭게 독립한 이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정치적 희망의 상징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아스완 댐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스완 댐이 원래는 미국에서 이제 돈을 대서 이제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었던 그 나세르 대통령이 약간 이게 중립 외교처럼 합니다. 이렇게 일부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일부는 소련의 도움을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댐은 미국에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또 소련에서 이제 옛날 무기들 같은 걸 이렇게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소련 무기를 수입한 거 보고 너 친구 아니었어? 이러면서 약간 손절을 해버려요. 미국에서. 손절을 함으로써 이제 다시 이제 소련이랑 좀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소련의 도움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아스완 댐을 막 건설하다가 한 2년 정도 건설했는데 얘가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의심을 하면서 너 이거 사실 할 줄 모르지 이래가지고 사실 몰라 이래가지고 얘네들 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서구에 이제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1975년이 돼서 겨우 이제 완성한 댐이고요. 당시에 이제 석재로 건설된 세계 댐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아스완 댐이 지어지면서 뒤에 이제 나세르호 저수지가 생기는데 이 저수지가 기존 아스완 로우 댐에 비해서 이제 30배 이상의 물 저장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댐에서 이제 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 발전기가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절반 정도가 생산 가능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댐을 지어가지고 이 댐에서 모인 물로 이제 농사에 물을 대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1년에 있으면은 홍수가 났다가 홍수가 없어진 다음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댐이 있으니까 홍수도 안 나고 물은 항상 이 나세로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해졌고요. 심지어 막 물이 전혀 없고 막 엄청 건조한 사막 지역에까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막 지역에서의 관계 경제가 한 20%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댐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2005년까지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이집트 인구가 약 3배 정도로 증가한 그런 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인구 추인데 이렇게 쭉 가다가 아스완 댐이 딱 건설되고부터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꺾여서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뭐 이런 게 이제 아스완 댐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완 댐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증발량이 너무 많다는 건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아스완 댐 건설한 곳이거든요. 딱 보시면 여기 사막, 여기가 이제 왼쪽이 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여기 다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있는 거고 딱 봐도 근처에 초록색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건조한 지역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국경이 여기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 요 밑에는 수단이니까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 이제 댐을 건설하면 이집트가 자대로 물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댐을 반드시 이제 이집트 영토 안에 건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세르 대통령이 주장해가지고 되게 입지로선 별로 적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건조한 사막 지형 한가운데 이렇게 댐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평균 증발량이 1년에 한 840억 톤?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완 댐 유량의 한 15% 정도가 매년 증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건조한 정도를 나타낸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요쯤이 이제 아스완 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건조한 지역에 지금 댐을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스완 댐이 이제 되게 항공 사진 이렇게 찍은 건데 되게 보시면 전체 풀이 거의 없죠. 엄청나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낭비되는 그냥 증발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스완 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집트 이 농업 시스템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농업 시스템을 종말시켰다는 건데 어쨌든 댐 물을 이제 농업에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홍수가 났다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홍수는 나지 않고 매년 1년 내내 물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2모작이도 3모작도 다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댐물을 그냥 파이프만 건설해서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지 못했던 막 사막 지역 이런 데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반대되는 효과도 있는데 토지에 물을 공급해주는 홍수와 이제 토지를 비옥하게 해주는 토사의 흐름을 막다 보니까 관계수로 이제 화학비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옛날에 그런 자연스러운 물 흐름이 전혀 없는 그런 농업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농사를 질 때 이런 홍수 났을 때 생기는 물웅덩이랑 이렇게 뭐 토사로 인해서 생기는 비료에 인해서 농사를 지었으면은 이제는 댐을 건설하고 나면은 홍수도 안 나고 토사도 안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제 관계용수랑 그다음에 화학비료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화학비료랑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또 환경오염이나 토양염분화 문제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집트 하류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원래 이제 나일강이 되게 자연적으로 최적의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었는데 이런 자가지속적인 특성이 이 아스완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아스완댐 자체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해요. 그래서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이 나일 강역에 엄청나게 심한 가뭄이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한 가뭄이었냐면은 이집트 인근 나라에서는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 먹을 게 없어서. 근데 하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스완댐을 지었고 그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나세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을 계속 그냥 파먹으면서 가뭄에서도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이 1988년 7월에 이제 그 나세르호가 수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제 수력 발전도 이제 중단해야 되고 한 7개월밖에 버틸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마침 이제 비가 내려보내서 이제 그 이 가뭄 위기가 극복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극심한 가뭄에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아스완댐이 이제 보호를 해주니까 이 아스완댐이 이제 국가 안보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등극하고 이 아스완댐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나세르호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그 이집트의 국가 안보의 1순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중동에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이제 한 4번에 걸쳐 있었는데 뭐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 4차 중동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중동이랑 싸운 전쟁이 이렇게 총 4번이 있었어요. 뭐 작게 국지전 말고 좀 큼직큼직한 전투로.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모두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근데 어쨌든 2차 중동 전쟁이랑 3차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은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빈 땅에서 여기 우리 땅이야 해가지고 이런 독립전쟁이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2차랑 3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이 그 나세르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일어난 그 전쟁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왠지 뭐 이스라엘이 먼저 선빵을 맞았을 것 같은데 둘 다 이스라엘이 선빵을 친 전쟁입니다. 어쨌든 그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범아랍주의를 주장하고 아랍 국가 간의 단결을 주장하고 좀 소련에 좀 친한 성향을 갖고 그래서 아랍을 보호하고 이런 아랍 그 세계에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간섭하고 견제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막자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얘가 범아랍주의를 주장하니까 왠지 나를 한 대 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중동에서 이권 뽑아먹으려 하는데 얘가 이제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그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게 연합해서 그 이집트를 쳐들어간 게 그 2차 중동 전쟁이에요. 근데 2차 중동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생각보다 이집트가 확 밀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 왜 전쟁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소련은 너네 핵 좀 맞아볼래? 약간 이런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물러난 게 2차 중동 전쟁이고요. 3차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꾸 우리나라를 때릴 것 같고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선빵이 필수다 이래가지고 그 요르단이랑 시리아랑 그 이집트를 먼저 공격한 게 이제 3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어쨌든 이 두 전쟁 모두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전쟁을 겪고 나서 이 나세르 대통령도 약간 생각이 바뀌게 돼요. 두 차례 이제 전쟁을 패배하고 나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범아랍주의, 뭐 아랍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가 너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어렵고. 그래서 미국 중재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아랍 정상들 간에서 또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중재하다가 그 좀 무리를 해가지고 심근경색 뭐 이런 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당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제 뭐 전쟁에서 이기면서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서 요르단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르단에 있으면서 얘가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무장단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나들면서 막 이스라엘 국경 넘어서 막 사람들 죽이고 오고 또 넘어가서 사람 죽이고 오고 약간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 계속 얘네가 국경 넘어서 우리 시민들 총 쏴서 죽이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요르단 국경 넘어가지고 막 요르단 쳐들어가서 뭐 이렇게 총 쏴서 죽이고 이렇게 돌아오고 몇 개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고 다 요르단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에 있으면서 얌전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 이제 뭐 무장하고 이렇게 총 쏘고 다니고 이러니까 결국 요르단에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거든요. 무려 그 진압을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의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중재하려고 이제 나세르 대통령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면서 뭐 이렇게 좀 무산된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 때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선빵을 날린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또 져요. 처음에 근데 이게 어쨌든 처음엔 되게 잘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막 이게 쳐들어가다가 결국은 뭐 미국이 좀 이렇게 지원을 엄청나게 함으로써 이제 밀려서 졌는데 주변국들이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랍 국가의 뭐 이렇게 위상을 이렇게 드러냈다,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 전쟁을 일으킨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도 못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못 이기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평생 이길 일이 없겠네? 약간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틉니다. 전쟁한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평 노선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집트가 이제 화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고, 이게 사다트 대통령이고, 이게 이스라엘 총리인데,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 앉아서 막 웃으면서 이게 평화협정을 맺고, 이걸로 막 노벨상까지 받아요. 근데 반면에 어쨌든, 약간 이집트가 그때까지 뭐 아랍권의 대빵이고 이렇게 앞장서서 이스라엘 싸우자 이러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노벨상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아랍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 노선은 친미 노선은 변경돼서 그런 쪽으로 이득을 많이 얻었는데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게 되고 결국 자국 이슬람 사회부터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암살돼서 죽어요. 그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원리주의자들한테.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데 1차에서 이제 4차 중동전쟁에서 이제 아랍권의 이제 군사 지도국으로서 막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뭐 이런 나라였는데 압도적으로 공군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아수안댐을 폭격하면 이제 폭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아수안댐이 이제 뭐 공격당할 수 있다. 공격당하면 나일강이 이제 완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집트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랍권의 금기를 깨고 이제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아수안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평화협정을 맺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랍 국가 간의 연맹보다는 자국 내 나일강 수자원 확보가 훨씬 더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무게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국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외 원조가 2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쪽에 엄청나게 군사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인 힘을 다 약간 그 이집트 상류 그 나일강 상류 국가들, 이집트 남쪽 국가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나일강을 지킬 거고 너네들 나일강 함부로 우리 허락 없이 쏘면은 우리 힘을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무력 시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나라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사다트 대통령이 이런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하는 말이 또다시 이제 이집트를 전쟁에 나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물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던가. 그다음에 당시 이제 부트로스 갈리라고 이제 당시 외무부 장관이고 나중에 이제 UN 사무총장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하지만 우리 안보는 동쪽이 아니라 남쪽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동쪽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일강 상류를 어떻게 우리가 나일강의 수자원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의 안보에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이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은 이제 암살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제 상류와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나일강 분할 조약이라고 1929년에 이제 나일강 분할 조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일강을 갖고 열심히 이제 상하류 간에 싸우게 만드는 약간 그런 근본이 되는 그런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1929년이면 이제 뭐 아직 그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집트랑 수단이랑 이제 손붙잡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만든 건데 조약 내용을 보시면은 이집트와 수단의 나일강 전체 수량의 89%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조약을 해놔요. 특히 이집트에는 80%의 강물을 배당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조약을 한 이유가 당시 이제 영국이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이권을 많이 개입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집트에 물이 많이 가야 내가 이제 이권을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뭐 농장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수에즈 운하에 필요한 물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영국의 그 이득을 위해서 오로지 이집트한테 유리하게 그냥 조약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929년에 이제 맺었다가 어쨌든 당시에 이제 맺을 때는 이게 다 영국 땅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영토가 이제 다 쪼개졌잖아요. 이게 이집트 여기 있고 이제 뭐 수단, 뭐 남수단, 뭐 에티오피아, 뭐 케냐, 뭐 부룬디 뭐 이런 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에서 이집트랑 수단은 아직도 이거 유효성 이게 아직 유효하다는 걸 주장하고 이 상류 국가들은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뭐 아직도 이게 뭐 붙잡고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빨리 폐기하고 새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류의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나일강의 구조를 보면은 이 나일강이 이렇게 한 줄기의 강이 아니라 이렇게 나일강이 오다가 이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뭐 한강도 이렇게 남한강이랑 북한강이랑 나눠져서 오는 것처럼 나일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룬디에서 이제 발원하는 이 부룬디에서 발원해가지고 빅토리아로 호수를 거쳐서 오는 이제 백나일강이랑 에티오피아에서 타나우스에서 이제 발원하는 이제 그 청나일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백나일강 같은 경우는 한 유량의 한 15%를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청나일강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유량의 85%를 공급한다고 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상류 쪽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바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강이 처음에 나와서 이 수단의 이제 하르툼에서 이제 그 얘가 합쳐져서 이제 이집트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물 사용권이 아무래도 상류 쪽이 물 사용권이 유리하잖아요. 전 시간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이 상류고 멕시코가 하류니까 되게 멕시코가 되게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는 이집트가 이제 가장 군사력이 세고 그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하류인데 나일강 물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일강 제일 하류에 위치한 게 이집트인데 나일강이 물을 가장 많이 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얘네가 이제 뭐 물을 막을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되게 나일강 이용 주도권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많은 물이 발원하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물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에티오피아가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늘 갖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에티오피아를 보면은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나라 중 하나예요. 심지어 되게 그 살벌했던 제국주의 그 시기에도 식민지가 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한 5년 정도 이탈리아한테 정복됐던 적이 있는데 뭐 5년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가 안 됐다고 보통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되게 지정학적으로 이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되게 여기 있는 나라니까 되게 아랍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의외로 되게 독실한 기독교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 나라 국교 자체가 기독교인 그런 나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옛날에 이제 이슬람교 예언자라고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초기 수종자들을 이제 그 탄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피난처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거에 감명받아서 이슬람 최고 지도자였던 이제 무함마드가 무슬림들에게 이제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침략하지 말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이슬람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 대학원에 있을 때 에티오피아 친구가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친구한테 막 IS 막 걔네들 한창 이제 난리칠 때 야 너네들 저런 테러 지금 위험한데 너네 괜찮아? 너네는 좀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에티오피아는 옛날에 무하마드가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도 거기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테러리스트는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가지고 코란에 있는 말도 잘 안 들어서 좀 에티오피아에도 좀 테러가 몇 번 일어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에티오피아가 제일 친숙한 건 이제 6.25 때 참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당시에 황실 친위 되었던 강류 부대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우리나라 위해서 많이 싸워주신 걸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자체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수자원 개발 환경을 보면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는 되게 고지대 이제 평원에 있는 그런 나라고 나일강 유량이 아무래도 85%가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수자원을 개발했을 때 얘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다만 이제 강수량 이제 계절별로 편차가 워낙 커가지고 변화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곡에서 이제 강물이 흐를 때 비가 많이 올 때랑 비가 안 오를 때랑 그 차이가 30m가 난다고 하고요. 건기 때는 지나치게 물이 잘 안 흐려서 천천히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수리시설 없이는 이제 나일강 수자원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댐이나 이런 거 없이는 물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편차가 워낙 크니까. 다만 이게 정치 경제적인 요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극심하게 강수량이랑 유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후가 온난한 나라에서 댐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더 몇 배 들고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되게 자치적으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나라가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외국에 이제 손을 벌려서 좀 도움을 얻거나 원조를 얻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난하고 힘이 없고 뭐 외교적으로도 밀리다 보니까 이런 나일강 수원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이런 뭐 에티오피아랑 이집트 사이에는 어쨌든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류에 있고 이집트는 하류에 있어서 옛날부터 이제 이집트는 이런 에티오피아를 그래서 정복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터진 전쟁 중 하나가 이제 에티오피아 이집트 전쟁인데 1874년부터 1876년 2년에 걸쳐서 이제 발생한 전쟁이고요. 이집트 제국이 이제 나일강 전체 유역을 차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진공을 해가지고 이집트가 먼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전쟁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에티오피아가 승리했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에티오피아는 약간 독립국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반면에 이제 이집트는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페라 아이다 보면은 되게 이게 뭐 내용을 아마 뭐 최근에 이제 뮤지컬 아이다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는 누비아 공주 이제 보신 분이 있을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비아 공주랑 이집트의 장군이랑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집트가 이겨서 누비아 공주를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이 장군이랑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국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뮤지컬 아이다가 이제 오페라 아이다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거건데, 이 오페라 아이다는 사실 누비아의 공주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공주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공주를 사로잡아서 이게 이집트 장군이랑 눈 맞아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오페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랑 에티오피아 사이에서는 이제 나일강 사용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에 대해서 되게 이제 서로 당연히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강의 85%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나일강 우리가 더 많이 썼으니까 우리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수리권의 개념으로 보면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내 땅에 있는 강이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다, 약간 이런 연안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쓰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역사적으로 오래 썼으니까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선점주의적 약간의 그런 수리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상류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이집트가 나일강에다가 아스완댐을 이렇게 건설을 했죠. 근데 아스완댐을 건설하면 어쨌든 뒤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수몰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수몰 지역이 이제 뒤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수몰 지역이 이제 너무 댐이 크다 보니까 수몰 지역이 넘어서 수단의 국경까지 넘어서 이제 수몰 지역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수몰 지역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 수단 공유 협약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단과 이집트 사이에 무조건 이제 협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이 나일강 수자원 공유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59년에 이제 나일강 수자원 협정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일강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고 뭐 이런 협정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랑 수단이랑 둘이서 맺은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른 나라들은 다 소유하고 둘만 이제 맺은 협정인데, 심지어 내용도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모든 수자원을 이집트와 수단이 양분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증발 후 이용 가능한 유량의 4분의 3을 이집트가 차지하고 4분의 1을 수단이 차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나일강의 90%를 이 두 나라가 좀 잘 나눠 먹는다. 그리고 이집트는 강물의 한 65%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나라 동의 없이 두 나라끼리 이제 꿍짝꿍짝 해가지고 그냥 이런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일강 상류 7개국의 이제 수자원 이용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만든 그런 협정이죠. 그리고 내용에 이제 이집트와 수단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상류 국가들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는데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협정이 말도 안 된다. 너네끼리 이런 협정을 막 맺고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이 이집트가 여기서 이제 제일 부자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정치 경제로도 막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지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도 공공연히 그냥 협박을 해요. 그래서 너 나보다 싸움 잘해? 너 어디 한번 군대로 한번 밀어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기분 나쁘고 되게 말도 안 되고 반발을 하는데 어쩌지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협약을 위해서 이집트가 거의 물을 독점해서, 이 나일강 물을 독점해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제 대외적인 조건이 점점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나일강 상류 국가들이 이렇게 뭐 이집트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극심한 식량 불안과 분쟁해가지고 지도를 가져왔는데, 위기가 제일 낮은 거고요. 대재앙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이 없어서 되게 불안한 나라들 중에 이집트 상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심지어 되게 굵은 글씨는 분쟁이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일강 상류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수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수입이 높은 거고 초록색 가까울수록 수입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집트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데, 이 나일강 상류의 국가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걸로 나오죠. 이렇게 상류 국가들의 빈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상류 국가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빈곤과 영향실조를 겪고 있어서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에티오피아 인구 8명 중 1명이 국제 식량 원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티오피아는 이제 이집트에서 너네 물 쓰면 죽어라, 뭐 나일강 쓰면 죽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잠재적 수력 발전이 한 3% 정도만 가동하고, 댐도 못 짓고, 뭐 댐을 못 지으니까 관기용소 쓰기도 어렵고, 약간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없고, 약간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단 같은 경우에도 나일강 전체 유역의 4분의 3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 가능한 토지의 한 1% 정도만 나일강으로 물을 대고 있다는 그런, 나일강으로 물을 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린 이제 다르푸르 학살이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에티오피아나 수단 외에도 이제 억압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제 다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나일강 이용을 이제 독점하면서 대규모 관계 사업을 계속하고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물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군사적으로 협박돼야 되니까 이집트는 다 사막이 있고 정글이 없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정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글에서의 전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 부대를 막 키워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륙에서의 빈곤 문제나 이런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방치한 채 이제 나일강 물의 패권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푸르 학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03년도에 이제 수단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에 의해서 발생한 이제 대량 학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인종 청소를 한다 그러면 전문 용어로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사람 인종을 다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9년까지 6년 동안 이제 3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아직까지 수습이 안 됐고 현재까지도 이제 살인이나 학살이나 강간이나 고문 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 다르푸르, 수단에 있는 다르푸르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냐면은 여기 이제 점점 이제 기후 변하고 이제 건조해지고 이러면서 사막화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이 사막화가 되면서 이게 그 사하라 사막이 이쪽으로 점점 넓혀오니까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아랍계 유목부족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목부족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축 기르는 염소 이렇게 말 풀 먹이고 약간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와요. 근데 남쪽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짓는 누비아계 이제 흑인 농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랍계고 이 사람들은 약간 누비아계,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계라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흑인 농민들이 이제 농사 짓고 있었는데, 한쪽은 이제 유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풀 같은 게 있으면 그 염소한테 먹여야 되는데, 한쪽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잡초 이런 거 있으면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농사 짓겠다고 풀 태우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 우리 지금 먹여야 되는 왜 태우냐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계속 분쟁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둘이 분쟁이 붙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격해지면서 이제 무기 들고 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 수단 정부 같은 경우는 아랍계거든요. 그래서 수단 정부군이 아예 여기 들어가서 이 누비아계 흑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게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막 다 죽여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다르푸르 학살이고요. 뭐 제가 이제 뭐 사진 중에 굉장히 덜 잔인한 사진들로만 이제 가져왔는데, 실제로 보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잔인한 사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계 농민들을 이제 학살하는 사건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시 독재자인데 뭐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이게 또 되게 상징적인 사건인 것 중 하나가, 똑같은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뭐냐,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랍계고 흑인계고 이 차이만 있지. 근데 이게 그 보통 이제 이슬람은 우리 종교를 믿으면 다 같이 형제다, 약간 이런 그 종교였는데, 이게 아랍계냐 이게 누비아, 그러니까 흑인 아프리카계냐에 따라서 이게 그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종교보다 인종이 더 우선시돼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누비아계 이제 흑인계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은, 막 이스라엘에서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폭격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랍계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그에 분노하고 이스라엘 저 죽일 놈들이 약간 이러는데, 이 누비아계 이 흑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사람들한테 심하게 당하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오히려 환호하고 박수치고 약간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되게 어쨌든 이슬람계를 이렇게 종교별로 인종별로 이렇게 나눠버린 그런 사건이 이제 다르푸르 학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어쨌든 목초지랑 농경지 확보 문제는 어쨌든 식량 문제인데 그런 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막화로 인해서 물이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부족한 물로 똑같이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얘는 유목해야 되고 얘는 농사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해진 물로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쟁이 생겨서 결국 이렇게 학살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나일강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 문제가 여기까지 이제 커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 다르푸르 지역에 여기 거대하게 지하 호수가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은 매장량이 있는 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있는 학살을 이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인데, 이게 2007년도고 제가 최근 연도까지 본 거 보면 최근 연도에도 이런 학살이 있다고, 이게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은 것 같죠. 뭐 어쨌든 이런 이렇게 나일강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함으로써 상류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학살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류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뭐 나일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1950년대 이제 미국의 이제 개강국한테 이제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셀라시에 황제가 이제 우리 수자원 개발 잠재력을 좀 조사해달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와서 17권짜리 보고서를 썼는데 약 33군데 정도에서 이제 관계나 수력 발전을 하면은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고, 또 수력 발전 잠재력인 전력량이 이제 아수안 때문에 3배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는 사막한 건데 댐을 지었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정글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댐을 지으면은 뭐 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저장돼 있어도 증발량이 아수안 지역에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가둬서 저장하면은 에티오피아 수력 발전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물을 보관해 뒀다가 이제 수단이나 이집트에 흘려보는 줌으로써 하루의 순위량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아수안 댐 이런 거 없애고 그냥 여기다 댐 지은 다음에 이걸로 같이 물을 나눠 먹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보고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론상 봤을 때 이제 모든 나라에게 이제 에티오피아에 이제 댐 지어서 이걸로 물 나눠 먹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집트나 수단이나 이런 하류국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에티오피아한테 우리의 물 주도권을 준다는 건데 이게 분명히 뭐 이집트나 수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겐 전혀 이제 용납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나라 사다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일강 이용에 있어서 되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제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이 사람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셀라시의 황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인 건데, 이 사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쿠데타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제 폐위시키고 1년 후에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쨌든 뭐 독재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랑 이제 요 에티오피아와 이제 이집트 사이에서 이제 나일강 물 이용 권리 같은 문제로 해서 엄청나게 심하게 언쟁도 하거나 뭐 이랬던 대통령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이 되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이제 호스니 무라바크 이제 대통령인데, 이 사람 그 암살당할 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사람도 죽을 뻔했다고 해요. 실제로 손에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그거 치료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미끼도 흔들면서 약간 이렇게 타협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상류 개발에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원조를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런 원조의 이제 전제 조건이 1959년 협약을 무기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그 1959년 그 수단이랑 이집트랑 맺었던 협약에 따르면 이집트랑 수단한테 거의 나일강 물의 90% 이용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집트 목소리를 굉장히 과도하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협정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걸 꾸준히 방해를 하는데, 1989년 이제 11월에 이제 댐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조사할 때 에티오피아 대사를 이제 자기한테 소환을 해가지고 너네 댐 건설하면 전쟁 일으킬 거야, 쳐들어갈 거야, 약간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1990년대 이제 초에 이집트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대한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융자를 봉쇄해서 물 사용량을 제한해버리는 약간 이런 갈등도 두 나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 유역의 나라들이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약간 찔끔찔끔 이렇게 협동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일강 유역 위원회라고 NBI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나일강 유역 국가들 간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국가 공유처럼 보면 이렇게 합쳐서 많이 개발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고 이제 1999년에 이제 위원회를 출발하게 되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참다 못한 이제 상류 국가들이 2010년도 5월에 이제 모여가지고 더 많은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협정을 이제 이 5나라들,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탄자니아 이 5나라들만 일단 체결하고, 부룬디나 이제 콩고공화국이 나중에 이제 더 여기에 조인해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핵심은 이제 1929년 영국 식민지 시절에 체결된 조약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 조약에 특히 이제 나일강 개발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집트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이제 없애려고 이제 이 상류 국가들이 이제 뭉친 거죠. 뭐 당연히 이집트랑 수단은 반발해가지고 협정 사인 거부하고 있고, NBI 이거 자체가 뭐 이렇게 이제 안정성이 없어지고 거의 이제 뭐 자체가 그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드디어 이제 고대하고 고대하던 댐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제 청나일강 상류에 이제 르네상스 댐이라고 건설을 해요. 정확한 풀네임은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인데 보통 그냥 줄여서 그냥 르네상스 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1956년에서 1964년 이제 옛날에 미국 개강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계획이고요. 2011년도 이제 4월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공사 중인 거고,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한 80% 정도 완성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완공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2020년 7월부터 이제 좀 물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이 7월부터 쭉 채운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우기에만 이제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완공되면은 이제 일단 수력 발전이 되게 메인이라서 6,450메가와트 와트의 이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 크기고,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요. 전 세계로 봤어도 6번째인가 7번째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기를 많이 발생시키면 당연히 에티오피아에서 먼저 쓰고, 남는 거는 이제 해외에 수출해서 이제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약간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이런 댐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건설 중인 그 댐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해서 댐이 여기 있으면 이제 물을 이만큼 채운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4년에서 7년 정도 물을 더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댐 규모를 보면, 일단 나일강이 이렇게 있는데, 뭐 나일강에 댐이 뭐 아수안 댐만 있고 다른 댐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작은 댐들이 있었는데, 아수안 댐이 이제 148 빌리언 큐빅 미터인데 그냥 이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48이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8.2, 뭐 3.1, 0.4, 5.9 이렇게 되게 작은 규모들만 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제 상관 안 했는데, 이번에 짓는 이 르네상스 댐 같은 경우가 59 빌리언 큐빅 미터, 그러니까 되게 이 아수안 댐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기존에 지었던 다른 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에서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하루에 있는 이집트랑 수단에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죠. 어쨌든 이런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하루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댐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류 유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채우지 마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중이고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그 나세르호에서 맨날 물 증발해서 너네 물 잃어버리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물 가둬서 보내줄게, 오히려 너네들 쪽에 물 공급량이 더 늘어날 거니까 너네한테 오히려 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단 바로 위쪽에 이제 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에티오피아랑 잘 협약하면은 홍수줄 기능도 얻을 수 있고, 또 여기서 뭐 수력 발전 통해서 발생하는 전기도 싼 값에 수입할 수 있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찬성을 하는 듯 하다가 2020년에 얘네가 처음으로 물을 채웠잖아요. 근데 물을 채우니까 수단에 있는 식수장에 물 부족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너네 물 채우는 거 반대, 혹은 천천히 채워라, 더 느리게 채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나일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랑 수단이랑 에티오피아랑 3국이 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났고요. 어쨌든 이게 우기 때마다 물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매년 7월에 이제 물을 채워서 이제 비올 때까지 채우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물 채우고 이 세 나라가 이제 협의를 막 하려고 막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7월이 왔으니까 그냥 이집트랑 수단 동의 없이 그냥 2021년에 7월에도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치를 보면 이제 아수안 댐이 여기 있고,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이제 여기 있는데, 요 위치를 이게 요 지도랑 이제 같이 보시면은, 얘는 사막 한가운데 있고 얘는 정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엄청나게 증발하지만 여기서는 물이 증발하지 않겠죠. 여기서 물이 증발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이제 나일강 물을 하류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요거 건설하면 오히려 증발량이 줄어서 유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다음 기사 이제 아프리카 3국이 이제 에티오피아의 대형 나일강 문제로 이제 협상을 재개해서 이제 2021년도 1월에 이제 협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고요.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다 같이 코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화상회의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미팅으로 이렇게 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고, 에티오피아는 그냥 물 채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집트는 아예 그냥 유엔에서 안보리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판단해 달라, 그리고 유엔에 우리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에티오피아는 아니 이거 세 나라 문제인데 세 나라끼리 해결해야지 뭐 유엔까지 가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약간 이런 아직도 여전히 협의가 안 되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쨌든 나일강의 그 수리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나일강에 또 집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농업이 중요한 나라의 생각보다 그 아산댐 건설한 이후에는 이제 농업이 이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자 이제 수출품이 됐고요.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이제 농업이 GDP 한 14.4%까지 차지했다고 해요. 딱 보면 되게 이제 사막밖에 없는 나라인데 여기 어떻게 농업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냐라고 사실 수 있는데, 이 아산댐을 이용해서 이제 사막에도 농사짓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집트 전체 인구의 농업 분야 종사자가 한 29% 된다고 하고요. 또 농업 관련 분야 종사자가 한 59%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작물로는 뭐 목화나 옥수수나 쌀이나 밀, 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목화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그림인데, 사실 이런 작물들이 이제 건조한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들이거든요. 되게 물을 많이 소비하는 작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이집트에서 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집트에서 농업이 중요한 데 반해서 농지도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국토 면적이 한 96%가 사막이고요. 농지를 쓸 수 있는 거는 전체 면적의 한 3%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일강 따라서 가는 요 좁은 요거랑 요 밑에 있는 삼각주, 여기만 이제 농사 짓기에 좋고, 나머지는 이제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죠. 근데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 이런 사막에 도시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농사 짓기 좋은 땅에 도시를 짓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농경지는 아직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강수량을 보면은 여기 북부 해안 지역, 요 해안 지역이 한 200에서 300mm 오고요. 요 삼각주 요 지역이 한 50에서 100mm 오고, 요 카이로 인근 지역 요 지역은 한 10에서 30mm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고, 이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산댐에 나오는 관계용수에 100% 의지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데, 이집트에 뭐 여러 번 이제 뭐 시위가 있었겠지만 되게 큰 이런 데모 시위가 크게 한 3번 있었습니다. 1977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1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교적 최근인데, 여러분들 뭐 아랍의 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독재자들 이제 쫓아내고 약간 이런 건데, 2011년 이집트도 이제 이집트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독재자였던 무라바크를 이제 퇴출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났어요. 되게 이 사람 앞에서도 사진 보여줬는데 되게 오래 해먹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시위를 통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두 시위가 문제인데, 2008년도 시위는 이제 국제 곡물가 상승을 해서 빵 구입 개수를 제한하니까 시위가 일어났고요. 1977년 시위는 빵 보조금을 철폐하니까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식량 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집트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70년대 초까지 이제 식량을 수출하는 입장이었는데,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제 식량이 이제 수출이 이제 안 되고 오히려 식량을 모자라기 하다 보니까 전체 식량의 한 5분의 2 정도를 수입하는 이제 수입국으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특히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빵이라서 이제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인구 대비 이제 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런 빵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발생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작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물을 아끼기 위해서 농경지를 줄인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작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아산댐에 이제 저수대에 있는 물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이집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 농업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아스완댐이 여기 있고, 이제 뭐 아산댐이 건설되기 전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나일강이 흘러서 뭐 주변에 토사가 쌓이면서 얘가 이제 비료 역할도 하고, 이 삼각주에도 쌓이면서 여기도 이제 비료 역할과 동시에 여기 농지를 보호해주는 뭐 이런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아산댐이 딱 건설이 됩니다. 아산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커다란 호수가 뒤에 생기겠죠. 커다란 호수가 뒤에 생기니까 옛날에는 요 흘러가는 물을 여기다 중간중간 받아가지고 그 농업용수로 쓰면은, 이제는 이 물을 직접적으로 바로 관계용수로 이렇게 딱딱 농장에 공급하기 시작해요. 이를 통해서 물쓰기를 굉장히 편해졌는데, 과다하게 관계용수를 주다 보니까 이제 토양 염분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농업으로서의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댐을 지어서 이렇게 관계용수를 이렇게 쏘다 보니까 얘가 하천으로 가는 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의 물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하천의 물은 죄송합니다. 하천의 물은 들고 이제 여기 밑에 쌓였던 토사들은 더 이상 이제 댐이 지어졌으니까 댐을 통과하지 못하고 토사들이 이제 여기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토사들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일강이 이제 수량도 떨어지고 이제 토사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일강 수량도 떨어지고 토사도 줄어들게 되니까, 옛날에 토사가 여기들을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기 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 이제 더 이상 흙이 쌓이지 않고 계속 흙이 바다에서 깎여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이 점점 올라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침수되어가는
여기가 이제 어쨌든 이집트 최대 곡창 지역인데 여기가 점점 바닷물이 침수되어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흘러가는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바다로 가는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옛날에 여기서 이제 새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잡혔는데 이런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 토사가 쌓여서 이런 것들이 비료 역할을 했는데 이제 비료가 없으니까 인工적인 화학 비료를 이제 뿌려줘야겠죠. 인공적으로 화학 비료를 뿌려다 보니까 이제 화학 비료에 의해서 이제 하천이 많이 오염되게 되는 약간 이런 그 아스완댐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 자체는 이제 2모작, 3모작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반면에 이제 수량도 줄어들고 농업 생산량이 점점 생산성이 처음엔 늘었지만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고 화학 비료에서 이제 오염도 생기고 점점 이제 침수되는 문제랑 이제 어획량도 감소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이집트 상황을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집트 이제 농업에 관해서 전망을 보면은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 추세고요. 이제 향후 50% 정도 증가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세계 이제 식량 생산량은 늘어나도 얼마 늘어나지 않거나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뭐 농지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옥수수를 통해서 이제 기름 같은 걸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식량 공급은 점차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하라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집트 내에서도 이제 농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점점 이제 침수가 되면서 이집트의 상당 부분의 농지가 침수될 걸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이집트의 농업의 향후 전망이 이제 밝지만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런 이집트의 농업이 이제 그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집트는 더더욱 이런 나일강과 그 나일강에서 지어진 아스완댐과 아스완댐에 의해서 생겨난 그 나세로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이제 좀 전통적인 전략을 고수해서 이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뉴밸리 프로젝트라는 건 이제 1997년에 이런 그 농업 생산량을 좀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다 사막이거든요. 여기가 사막이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호수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아스완댐이 여기 있고 있는 나세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로를 팝니다. 수로를 파서 여기에 물을 공급해서 여기서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겠다는 게 뉴밸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운하를 건설해서 나세로에서 이제 이 서쪽 사막을 물을 끌어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이제 나세로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뉴밸리 그 프로젝트 하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수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끌고 간 물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워낙 인구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량 부족이 심해지고, 이런 거를 해결하게 하는 대안으로 약간 이렇게 좀 더 나일강 물을 많이 쓰는 이런 식의 대안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시작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계속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비슷한 이제 사막에 농사짓고 경작지를 늘리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해결책만 모색하고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이나 상하류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점점 옛날에는 이제 이집트가 워낙 그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이런 뭐 협박을 하건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하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가 이제 나일강을 개발하겠다라고 주장하면은 이집트가 너 그래서 싸움 잘해? 뭐 이렇게 뭐 군사적으로 이제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일강 개발하는 걸 이렇게 무산시켰으면은, 이제는 이 수단이나 에티오피아가 나일강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위드 차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그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뭐 1대1로 정책도 그렇고 뭐 이런 원조 사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있어 1대1로 사업에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중국이 여기 개입해서 우리가 중국과 같이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얻고 오히려 압력 행사하는 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네 중국보다 싸움 잘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정치 경제적 상황도 이제 이집트한테 점점 이게 불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일강에 대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수단을 썼는데,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이제 중국의 원조로 나일강 새로 댐을 건설하기 시작을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르네상스 댐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로 이제 들어가 있는 댐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얘네들이 이제 머리 써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아라비아 같은 데는 이제 돈은 많은데 농지가 없잖아요. 이런 나라한테 농경지를 임대해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돈 짓고 지으니까 이집트가 이제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나 수단 농민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뭐 나일강 지류에 이제 3m 정도의 흙을 쌓아서 이제 댐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뭐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외에 이제 다른 나라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제 하겠다,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가 계속적으로 이런 나일강에 대해서 독점적인 수자원을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나일강을 위한 이제 이상적인 해결책을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존에 이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좀 촉진해줄 좀 내부 개혁, 그러니까 뭐 물 절약을 한다던가, 뭐 농업에 있어서도 좀 물을 절약하는 농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내부 개혁을 수행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가지고 좀 증발량이 많은 곳에는 물을 빼고 증발량이 별로 없는 곳에 댐을 지어서 이 수자원을 같이 이제 나눠서 쓰기도 하고, 또 한동안 이제 수자원과 인구 수준의 균형이 맞을 때까지는 식량 같은 물, 집약 필수품들은 이제 외부에서 수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집트 스스로가 이제 나일강의 패권 국가라는 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담대한 기업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고요.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실시간 수업 할 거니까 그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다들 참 추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